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일을 마치고 밑반찬을 몇 개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혼자 사는 어머님과 나눠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온 반찬을 보더니 어머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아가, 이건 도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3일 정도 집을 비울 것 같구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며칠 장례식장에 다녀와야겠다. 3일 내내 장례식에 계신다고 하니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각별한 친구분이 있었나 의아해하며 일단 그날 드실 반찬만 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내내 궁금해하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 역시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상하네. 돈 아낀다고 사람 자체를 안 만나는데 무슨 친구가 있겠어? 남편은 시니컬하게 답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할 때도 버스비가 아깝다며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분이었어요. 계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건 회비가 아깝다며 절대 참석하지 않으셨죠.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떠는 것도 커피값이 아깝다며 피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엄마가 친구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어머님 친구분은 한 명도 안 오셨잖아. 어머님 손님은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남편은 최근 직장 동료가 겪은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며칠간 연락이 끊겼었다는 겁니다. 하긴 요즘은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젊은 사람도 모르고 당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 그 직장 동료 부모님도 당신들 통장이 털렸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고는 생각할 틈도 없이 이런저런 지시가 쏟아졌나 봐. 자식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며칠 모텔 같은 데 잠적해 있어라. 그 사이 돈을 찾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돈 다 털 때까지 어디 잡아둔 모양이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 성격상 누구를 쉽게 믿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는 거니까요. 한번 전화해서 여쭤볼까? 혹시 무슨 이상한 전화 받으셨냐고.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마침 내일 주말이니까 따라가 보자. 진짜 장례식장에 가신 거면 우리는 그냥 돌아오면 되니까. 저 역시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은 별다른 일정도 없었거든요. 혹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거라면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오전 9시쯤 되니 시어머니가 검은 정장을 입고 집에서 나오셨어요. 손엔 작은 검은색 핸드백 하나만 들고 계셨죠. 진짜 상갓집에 가는 복장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얼떨떨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장례식장 가는 복장이네.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 저와 남편은 카페에서 나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지하철을 2번 갈아탄 끝에 시내의 한 장례식장 앞에 다다랐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장례식장이었어요. 사기는 아닌 모양이네. 아, 다행이다. 제가 안도하며 말하니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체 누구 장례식장에 오신 거지? 결국 남편과 저는 장례식장 안쪽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가서 멀리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죠. 어머님은 접수처에서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더니 빈소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조심스레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들이 많아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빈소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빈소 안쪽 영정사진을 본 남편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빈소 안에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숨을 집어삼켰어요. 저 역시 외마디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인물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분이 젊을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당시의 나이가 딱 지금의 남편 나이라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안쪽에서 상주분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내 우리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네요. 어쩌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은 선택인지도 모르죠.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 알아서 무엇하겠어요. 대화 내용 역시 심상치 않았어요. 아무래도 영정사진 속 남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곧이어 밝혀진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먼저 저희 어머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좋은 말로 하면 근검절약이 투철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지독한 구두쇠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채소 한 단을 두고도 상인과 입씨름을 벌이며 몇백 원씩 깎고는 하셨어요. 마트에 가도 장바구니에는 언제나 세일하는 상품들만 가득했죠. 옷이 해져도 절대 버리지 않고 꿰매고 덧대어 입으셨어요. 구멍이 나면 같은 색깔 천을 덧대고 단추가 떨어지면 다른 옷에서 뜯어다 달아서라도 계속 입으셨죠. 새 옷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으셨습니다. 그마저도 몇 년에 한 번 사실까 말까한 정도였어요. 집안은 늘 전기절약 모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불을 다 끄고 나가시고 여름엔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한 대로 버티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에어컨을 한 대 사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도 켜지 않은 에어컨은 결국 저희가 결혼할 때 그대로 가져오게 됐어요. 겨울엔 보일러도 최소한으로 틀고 대신 두꺼운 내복을 겹겹이 껴입고 지내셨죠.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쌓인 서운함이 컸어요. 나 어릴 때 반찬이 늘 비슷했어. 김치, 된장국, 계란 후라이 이 세 가지는 정말 물리도록 먹었지. 그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치킨이랑 피자를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남편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구두쇠 어머님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안 틀어서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다니까. 친구 집에 놀러가면 그 훈훈한 공기가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 심지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케이크 대신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데 남편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용돈 한 푼 안 줬어.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서 말이야.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갔어. 엄마가 조금만 덜 아꼈으면 내 어린 시절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저 역시 그렇게 풍족하게 산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돈 소리를 들으며 궁핍하게 산 남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무리 절약이 미덕이라지만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박하게 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물론 저 역시 시어머니의 구두쇠 기질에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서 저축해라. 제 딴엔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그럼 남편이 버럭 짜증을 냈죠. 저축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한 끼 밖에서 먹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응수하셨습니다. 집에서 해먹으면 될걸 뭐하러 밖에 나가서 돈을 쓰니? 어쩌다 한 끼잖아요. 저희가 매번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렇게 입씨름을 하다가 서로 마음만 상하고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시어머니 앞에서는 외식 얘기를 일절 안 하게 됐죠. 어머님을 생각해서 맛있는 걸 사가도 작은 선물을 사가도 돌아오는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아껴 써라. 그럴 때마다 내심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시던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해요. 아버님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독한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잠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장을 보러 나가셔서 화마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은 화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해요. 화재는 어머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전소되어 버렸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식당 일부터 건물 청소,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고 다니셨다고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하셨다니 말 다 했죠. 어머님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최대한 줄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나마 김치, 된장국, 계란 후라이라도 먹었지. 시어머니는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디셨다고 해요.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항상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 어머님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어머님이 모아둔 덕분이었죠.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어머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가 되자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 쓰라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내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엄마, 결혼 비용은 내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대학 보내고 가르쳐 주신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남편이 분가하고 홀로 지낼 작은 집 한 채를 구매하셨어요. 집도 있고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해두셨으니 이제 쉬엄쉬엄 사셔도 될 텐데. 어머님은 그 후에도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맛있는 것을 사드리려고 해도,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해도 어머님은 좀처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이럴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저축해라.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서운했죠. 저도 가끔은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사셔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아끼시는 건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고단한 세월을 꿋꿋이 이겨내신 강인한 생활력이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마련하신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 평생 아끼며 사셨으니 그게 몸에 배고만 거죠. 여보,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어린 아들까지 혼자 키우셔야 했는데.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잖아. 계속 그렇게 사시면 언제 행복하게 사실 건데.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그렇게 고단하게 사셨으니 이젠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죠. 저 역시 어머님이 좀 더 편하게 사시길 바랬지만 그렇다고 그걸 강요할 순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이 스스로 변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아들도 다 키웠고 더군다나 장가까지 갔으니 이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길 바랬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머님은 지인이나 친구도 없었어요. 가끔 쉬는 날에는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밖에 나가봐야 돈만 쓴다면서 말이죠. 그런 어머님이 갑자기 친구 장례식장에 가신다고 하니 남편이나 저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3일씩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낸 친구분이 없기에 혹시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닐까 싶어 어머님 뒤를 따랐다가 장례식장까지 온 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빈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구에서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러다 영정사진을 보고는 둘 다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완전히 같았어요. 남편 역시 영정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 시어머니와 상주로 보이는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는 어머님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었어요. 대화로 추정컨대 영정사진 속 남자분의 누나인 듯 했습니다. 저희는 얼결에 입구 근처에 서서 시어머니와 상주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끝내 우리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네요. 어쩌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은 선택인지도 모르죠.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 알아서 무엇하겠어요. 어머님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자 상주분이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생이 마지막까지 그 아이 걱정을 안 하고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도리어 저를 살게 한 것 같아요. 남편과 전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었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 같았어요. 그렇다면 영정사진 속 남자와 남편 역시 보통 사이는 아닐 듯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을 한 건지 점차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끝내 결심을 굳힌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잖아. 그렇게 저와 남편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저희 말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보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잠시 저희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대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안에서 나누는 얘기 다 들었어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숨길 수 없겠구나. 어쩌면 이조차 운명일지 모르지.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를 앗아간 그 화재 사건 말이다. 그날의 일에 대해 여태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 화재 사건 속에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울 변두리의 3층짜리 연립주택에 신혼살림을 꾸리셨다고 해요. 신혼집이라기보다는 형편에 맞춰 겨우 마련한 작은 전셋집이었죠.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좁은 집이었지만 새 가정을 꾸렸다는 기쁨에 두 분 모두 만족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옆집엔 비슷한 또래의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 시기도 비슷해서 금세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인연으로 자주 오가며 반찬도 나누고 생활용품도 서로 빌려 쓰는 사이였다고 해요. 두 집은 자연스럽게 동생네 형님네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옥상에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으며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서로 돌봐주자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는 IMF 직전이라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설상가상 옆집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배는 불러오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옆집 남편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그때 동생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곧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일자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니. 결국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수소문하여 옆집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다고 해요. 네 아버지가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았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일자리를 하나 구해다 줬지. 단기 계약직이긴 했지만 옆집 남편은 덕분에 다시 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옆집 부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진짜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두 집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생활이 힘들어도 주말이면 같이 장터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고 김장철엔 배추도 같이 절였다고 해요. 옆집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어머님이 반찬도 자주 해서 갖다 주고 빨래도 대신 널어주며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표정만 봐도 시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단다.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더구나.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셨습니다. 늦겨울이었어.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집집마다 전기 히터나 연탄을 피워놓고 지냈지. 그날따라 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일을 쉬었단다. 독한 감기약을 먹고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집을 나섰지.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머님은 아버님의 몸보신을 위해 큰맘 먹고 닭을 한 마리 사셨다고 합니다. 푹 구워서 아버님도 드리고 옆집 부부와도 나눠 먹을 생각이셨다고 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눈에 보이더구나. 처음엔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했지. 근데 가까워질수록 타는 냄새가 심상치 않은 거야. 시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느새 두 주먹을 꼭 쥐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혹시나 싶어서 뛰어갔는데 우리 집이 있는 연립주택 1층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더구나. 당시의 연립주택은 지금처럼 방화 설비나 화재 경보기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나무 계단과 좁은 복도, 오래된 배선이 얽혀 있어서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인 구조였죠. 동네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쳐나오면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 난 뛰쳐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네 아버지를 찾았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동생네 부부가 겨우 빠져나온 모습이 보였어. 동생은 만삭인 아내를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집을 빠져나온 참이었다. 그러다가 네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나를 발견한 거야. 동생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독한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서 미처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사이 불길은 이미 2층까지 번져 있었고 연기는 자욱하게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님의 말을 듣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렸지. 위험하니까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감정을 추스르고는 겨우 말을 다시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구나. 형님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형님은 내 은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분을 어떻게 그냥 두냐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는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겨우 건물에서 탈출한 사람들도 그 동생분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건물 안이 연기로 가득 차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3층까지 올라가냐고 다들 말렸지. 하지만 동생은 망설이지 않았어. 몸을 낮춘 채 시꺼먼 연기 속으로 몸을 내던졌단다. 1분 1초가 얼마나 길던지.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목이 메는데도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단다. 그렇게 바깥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냈어. 동생은 아버님을 부축하고 건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생분 역시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동생의 아내분은 비명을 내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생분은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 아내분 역시 각각 구급차를 타고 같은 병원으로 이동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온갖 응급처치를 다 받았지만 네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 손 쓸 도리가 없었지. 그 동생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뇌 손상이 심각했어. 의사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만삭이던 동생네 아내는 병원 복도에 앉아 오열했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과 은인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내가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곁에 있었다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동생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참혹했던 날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래된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스파크가 튄 것 같다는 얘기만 돌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고 은인인 동생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비극적인 하루였던 거죠.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멍하니 눈물만 흘리셨다고 해요.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가 공허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를 괴롭힌 건 다른 것이었어요. 나도 그렇지만 동생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단다. 내 남편을 살리려다가 저 집 가장이 의식불명이 되었으니 그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는 매일같이 동생네가 있는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그때마다 동생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만삭이라 몸이 무겁고 힘들 텐데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밥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안 마셔서 하루하루 사람이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였단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따뜻한 국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이고 배가 불러서 힘들어할 때면 등을 토닥이며 밤을 함께 지새웠다고 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으면 병원 간호사들이 어머님을 친언니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치의가 동생네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요. 그동안 기다렸던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마침 어머님 역시 그 자리에 있어서 멀리서나마 의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구나.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내 손상이 심각하다고.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시면서 언제 깨어날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였지. 그 말을 들은 동생네 아내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시어머니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내 남편은 그날의 화재로 영영 내 곁을 떠났는데 저 집은 남편이 살아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으니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혔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 동생네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조산사를 불러 집에서 출산했다고 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건강히 태어났단다. 아이가 우렁차게 우는 그 순간만큼은 나도 아이 엄마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 당시 아이 엄마는 시댁도 친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산후조리는 전적으로 시어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 엄마를 위해 비싼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해요. 아이 엄마는 울면서 미역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이 엄마를 챙기고 아이를 챙겼다고 해요. 아이가 참 순했어. 제 엄마 힘든 걸 아는지 생전 우는 법이 없었거든. 좀 칭얼거리다가도 안고 달래면 금세 방긋방긋 웃고는 했지. 그런 핏덩이 아이를 앞에 두고 아이 엄마는 막막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제 아이까지 키워야 하니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해요. 내가 도울게. 있는 힘껏 도울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응?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 엄마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남편은 저 상태고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내 남편을 구해준 은인의 아이를 내가 모른 척하고 보육원에 보낸다면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지. 내가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시어머니는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아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죠.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결연히 아이를 품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이 엄만 처음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 언니도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단다. 어쩌면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도 이 아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깨달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후 시어머니는 동생네 가족과도 이 일을 긴밀히 상의하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동생은 당시 동생의 누나 되는 분이 돌보고 있었어요. 동생네 누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형편에 동생 하나 돌보기도 벅찬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까지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올케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별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울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고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가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손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친정에선 완강히 반대했다고 해요. 우리 집에선 난리가 났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복장이 터지는데 핏줄도 아닌 애를 왜 떠맡아서 고생을 자처냐고 친정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셨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단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일로 집안과 절연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결국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처음 너를 품에 안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비록 내 뱃속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내 호적에 너를 올린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어. 네가 친아들이든 아니든 목숨을 다해 지켜낼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네 친아버지가 눈을 뜨면 그때 모든 걸 얘기해 주기로 다짐했어. 그 전까지는 모든 걸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지. 시어머니가 진실을 숨기기로 한 이유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실을 말하려면 친어머니가 너를 보육원에 보내려 했단 얘기까지 해야 하니까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건 너에게 너무 잔인한 진실 같았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짐을 혼자 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은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남편을 품에 안은 시어머니의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널 키워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건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지. 시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엔 매일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진통제 없인 잠들기 힘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못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지.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고. 그땐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 네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표였거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혀 번 돈을 모두 남편을 키우는 데 쓰셨다고 해요. 자신은 낡은 옷을 기어 입으면서도 남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신 거죠. 돈을 아끼려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났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나 지인들도 멀어지더구나.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무엇보다 네가 최우선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남편이 초등학생 때 처음 운동회 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처럼 하루 일을 빼서 도시락을 싸들고 널 응원하러 갔지. 근데 다른 친구들 도시락에 비해 우리 반찬이 부실해 보였나 봐. 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좀처럼 먹지 않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남편 앞에서 내서 아무렇지 않게 밥 먹는 게 창피한 일이냐고, 잘 먹어야 잘 뛰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해요. 속상한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실업고에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알고 보니 형편이 어려운 걸 안 남편이 일찌감치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까 넌 하던 대로 공부하라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지. 결국 어머님은 남편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남편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갔어. 아니, 가야만 했어. 동생한테 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라면서 찍은 사진, 학교에서 받은 상장, 졸업식 동영상까지 일일이 챙겨서 병실로 가져가셨다고 해요. 첫 돌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운동장에서 축구하며 뛰노는 장면. 이런 걸 하나씩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얘기해줬지. 시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의 영정소 그분 곁에 앉아 마치 그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해요. 얼른 일어나서 아들 봐야 하지 않겠어? 한 번은 안아봐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생의 친누나는 눈물을 훔쳤죠. 감사 인사도 늘 잊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와서 얘기해 주신 덕분에 동생이 힘든 병원 생활을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생의 누나부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서로에게 작은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동생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구나. 그 연락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깨어날 거야. 그때 모든 걸 다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만 거지. 네가 친부모에게 버려질 뻔했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 말을 들으면 네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서. 결국 어머님은 모든 걸 가슴에 묻은 채 남편에게 친구 장례식에 다녀온다고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아끼냐,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래도 후회되진 않아. 네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동생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으니 동생도 편히 눈을 감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구나. 가끔 네가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할 때면 나도 사람이니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 때문에 웃는 날, 행복한 날이 더 많았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가슴에 묻고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던 겁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은인에 대한 죄송함과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혼자 온전히 짊어지고 말이에요. 그래도 이젠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게 된 안도감과 그 무거운 진실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난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충격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친자식도 아닌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죠. 남편은 결국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구두쇠라며 불평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는 걸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보람이었어.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주로 있던 동생의 누나라는 분도 눈물을 훔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남은 장례 기간 동안 친아버지의 상주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49제까지 정성스럽게 모시며 돌아가신 분을 배웅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댁에 자주 들러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몸보신도 좀 하고요. 물론 어머님은 여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남편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하면 손살에부터 치시곤 했어요. 뭐하러 돈 아까운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있어봐. 엄마가 얼른 해줄게. 그래도 표정은 전과 달라지셨어요. 아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셨는지 내심 흐뭇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무거운 짐을 털어낸 듯 얼굴이 한결 편안해지시기도 했고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기 참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지. 선우도 진실을 알게 됐고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와 남편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지난 고생이 단순히 구두쇠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요. 남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낸 희생이었던 거죠. 벌써 1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어머님과 저 남편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태교 여행으로 말이죠. 처음엔 돈 아깝다며 반대하던 어머님도 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 못 다닌다는 저와 남편의 설득에 겨우 마음을 바꾸셨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좋아하시던 어머님의 표정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고 조건을 넘어서며 때로는 평생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곧 아이가 태어나면 저 역시 어머님처럼 무한한 사랑을 쏟을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듭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희 가족에게 소소한 응원의 한마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픈 엄마 돌보느라 힘들었지? 힘들긴. 우리 어머니 진짜 좋은 곳에 가셨겠지? 나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돌본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받은 은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아무튼 어머니 사진 참 곱다. 몇 년 동안 치매로 고생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아무 소용없더군요. 납골당에 유골함과 함께 놓인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니 예전에 떠난 엄마 생각도 나고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 식구들은 조용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추억했어요. 10살 딸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쓰던 방에서 종일 할머니 그림을 그렸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깔끔하고 뭔가를 쌓아두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투병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에도 딱히 본인의 물건이랄 게 없었어요. 덕분에 집에 있는 어머니의 요품 정리는 쉽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라오시기 직전까지 한평생 살았던 시골집에 대한 정리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골집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았죠. 일단은 다 같이 시골집에 내려가 정리할 것들부터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신 뒤로는 경황이 없어 시골집은 거의 방치 상태로 두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편만 내려가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는 거였어요. 남편의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하는 길,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딸은 어느새 잠이 들었고 남편과 저는 말없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만 집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시골집에 참 자주 갔었는데 창밖의 풍경은 늘 보던 그대로인데 오늘따라 묘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11년 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친구는 꽤 연상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본인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가 너무 괜찮다며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 했어요. 이제 곧 취업을 앞둔 4학년이라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저와 6살 차이가 난다는 남자는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평소 선배들을 좀 어렵게 여기는 타입인데도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했죠. 공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남편은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며 제 취업 준비를 핑계로 자주 약속을 잡았어요. 당시 저는 한참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을 때라 만나서도 노트북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남편은 불평이나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도 책을 읽거나 회사 일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생각해보면 그 무렵 제 뒤엔 언제나 남편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정을 잘 모르고 자랐는데 남편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아빠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도 언제나 제 위주로 배려해주고 귀한 보석을 대하듯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저도 점점 남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줬던 안정감 덕분인지 순탄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생 때부터 가고 싶었던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된 뒤에도 남편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일이 서툴러 실수만 잔뜩 하고 사수에게 깨지고 한바탕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남편이 괜찮다고 토닥여주면 신기하게도 정말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저도 열심히 적응을 해서 어느덧 3년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는 아직 27이었지만 남편의 나이는 33이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좋았고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랑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빠 없이 저를 혼자 키운 엄마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미리마, 너희 만난 지 꽤 되지 않았니? 세영이가 결혼 얘기 안 해? 가끔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난 아직 생각 없어. 엄마랑 더 살고 싶은데? 아유, 얘 좀 봐.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세영이 벌써 33인데 너 그렇게 튕기다가 다른 여자가 세영이 확 채가면 어떡하려고. 이 엄마도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자유를 좀 즐겨봐야 되지 않겠니? 너도 금방 30 된다. 얼른 결혼이나 하세요.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애틋한지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본인 때문에 결혼을 망설일까봐 걱정된 엄마는 두 팔 높이 들고 제 결혼을 지지하셨어요. 덕분에 제 마음도 점점 결혼 쪽으로 확고해졌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보에 없던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깥은 금세 컴컴해졌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까지 쳤어요. 오늘 엄마 친구들 모임 다녀온다고 했는데 우산은 있나?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우산 없었어? 쓰고 왔지. 근데 우산이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겨우 왔어. 잔뜩 젖은 상태로 나타난 남편 때문에 엄마에 대한 생각도 잠시 잊었어요. 제가 건넨 차를 마시며 잠시 몸을 녹인 남편에게 제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려던 순간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뒤론 어떻게 병원까지 오게 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도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생각이 나요. 친구분들을 만나고 집에 오던 엄마가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도저히 현실 감각이 나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넋이 나간 저를 대신해 남편이 거의 상주처럼 엄마의 빈소를 지켜준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잠들 때까지 남편이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저도 모르게 쓰러지듯 잠들어 깨어보니 언제 왔는지 남편이 회사에 갈 복장으로 갈아입고 제 옆에 비스듬하게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걱정돼 옷만 갈아입고 다시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나면서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욱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엄마가 떠날 줄 알았더라면 진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걸. 엄마, 내가 앞으로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 없다고 무너지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그날 이후 남편과 1년 안에 결혼을 하자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했다며 조만간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이 맡은 프로젝트가 바빠서 아무리 빨라도 2달 뒤에나 뵐 수 있었어요. 아직 결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남편 사이에 생명이 찾아오면서 저희는 결혼을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기 직전 저는 임신 8주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께 잘 말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제대로 인사도 드리기 전에 결혼한다고 남편이 이야기한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결혼식 돌리기 전에 덜컥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결혼 후 10년 만에 낳은 귀한 아들의 짝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오만 걱정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남편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느라 집엔 거의 명절에만 가기 때문에 시어머니 혼자 10년 넘게 혼자 시골집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자꾸만 속이 울렁거렸어요. 입덧을 하진 않았는데 요 며칠 자꾸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차를 탔더니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겨우 진정을 시켜야 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의 차는 어느덧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말이 시골이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동네가 깔끔했어요. 남편의 집에 열려있는 대문 너머 마당을 보니 작은 텃밭도 있고 평상도 있고 제법 분위기가 정겨웠어요. 남편이 마당에 들어서며 엄마 하고 외치자 열려있던 현관문에서 작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미림입니다. 남편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오라며 먼저 들어가셨어요. 조금은 차가운 반응에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떡해.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니야. 엄마 평소랑 똑같은데? 원래 성격이 좀 무뚝뚝하셔. 말도 다정하게 할 줄 모르고. 자기한테 뭐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 자, 얼른 들어가자.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월드 시작인가? 나 시집살이 호되게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나? 눈치 없이 구는 건 아니겠지? 오만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시어머니의 집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상 차리는 걸 돕겠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됐다며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을 하셨죠. 딱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잔뜩 얼어버린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엔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백숙에 갈비에 전에 생선에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좋아하는 연근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연근에 소고기 다진 것을 넣어 전처럼 부쳐주셨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반찬인데 다른 데선 이렇게 먹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올라가 있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우와, 어머니 언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아기를 품은 엄마가 왜 이리 말랐을까? 팍팍 좀 먹어요. 시어머니는 닭고기를 전부 찢어서 그릇에 한가득 퍼 제 옆에 놔주셨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대로 한 입 먹으려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닭고기를 겨우 한 입 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어서 애한테 영양이나 가겠나? 복스럽게 먹어야지. 엄마, 미림이 엄청 잘 먹어. 차 오래 타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 미림아,
이거 연근 전 내가 얘기했더니 엄마가 해준 거다? 얼른 먹어봐.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껴가며 어떻게든 밥을 먹으려는데 이상하게 속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저 때문에 만들었단 얘기에 연근전을 집어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다가와 등을 두들겨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눈물이 고인 채로 헛구역질을 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입덧인가 보네 하며 상을 싹 치우셨어요. 저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신 걸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정을 하고 나와보니 상 위엔 투박하게 잘린 수박과 청사과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유, 유난스럽네 아주. 이거나 좀 먹어봐요. 나도 세영이 가졌을 때 입덧을 진짜 심하게 해서 아무것도 입에 못 댔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건 괜찮았으니. 방금 전까지 신나게 구역질을 하다가 왔는데 괜찮을까 싶어 가장 작게 썰린 수박을 하나 집어먹었는데 우와, 신기하게도 수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박을 먹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수박을 더 가져오셨어요. 입덧이 원래 심했어요? 아니요, 거의 없었는데 오늘 차 타고 오느라 좀 그랬나 봐요. 조금 긴장을 해서. 아유, 내가 뭐 잡아먹어요. 긴장을 왜 해? 아휴, 엄마 그만해. 미리 미쳐야겠다. 저건 아주 벌써부터 지 마누라만 챙겨. 아휴. 남편을 타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씩 긴장이 풀린 저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으셨는지 저에게 엄마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식장은 어디고 신혼집은 어디고 회사는 어디고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졌고 이제 그만 올라가 보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자고 가도 되냐는 말이 나왔어요. 에? 여기서 자겠다고요? 네. 그게 지금 차 타고 올라가면 속이 또 안 좋을 것 같고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자고 가도 될까요? 뭐 그래요. 방이야 널리고 널렸는데 그러든지요. 시어머니는 남편 방에 새 이불을 펴주시면서 일찍 자란 말씀을 남기고 본인 방으로 가셨어요. 남편 방에서 남편과 같이 누워있으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진짜 무뚝뚝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해. 그래도 속은 다정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진 살짝 무섭긴 해. 내 친구들도 아직도 엄마 무서워하잖아. 알고 보면 따뜻한데 말이야. 자기도 엄마랑 친해지면 내 말뜻이 뭔지 알 거야. 그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려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새 이불에서 느껴지는 포근함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남편과 저는 정말 바쁜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하느라고 남들보다 2배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전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리가 금방 끝났어요. 제가 이런 쪽으론 영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았죠. 시어머니는 늙은애미 부려먹는다고 한 소리 하시면서도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저를 위해 큰일들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6개월 만에 저는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당분간 저를 돌봐주시기로 했거든요. 남편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새벽에 나갔다가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수준이라 걱정이 됐는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아이에게서 눈도 못 뗀 채로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수발을 들어야겠냐며 잔소리로 환영을 해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 당연히 서툰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물론 엄마가 돼서 이런 것도 못하냐고 한 소리를 많이 하셨지만요.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미역국을 데워주시고 강원도에서 직접 사온 황태라며 황태국을 끓여주시기도 했어요. 산모에게 좋다는 건 어디서 그렇게 듣고 사오시는 건지 저를 위해 뭔가를 하느라 늘 바쁘셨어요. 제가 입맛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식사를 거르려고 하면 손녀를 굶길 셈이냐며 억지로라도 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곤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단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애미 넌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어느 시어미가 며느리 산후조리를 이렇게 해주니? 아야, 나 땐 산후조리가 뭐야. 애 낳고 바로 밭에서 일했지. 내가 그때 고생을 하도 해서 아유, 지금도 이렇게 뼈가 아파. 지금이 가장 몸을 조심해야 될 때야. 알겠니? 그러니 이렇게 편히 누울 수 있을 때 누워서 쉬어라. 나 땐 딸 낳으면 눕지도 못했어. 딸이건 아들이건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지. 내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새형이 낳은 건 알고 있지? 알죠.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하도 얘기해서 외울 정도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구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창씨 집한테 끊기면 알아서라고. 원래도 좀 유별난 분이셨는데 모시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여간 받았나 봐 내가. 새형이 낳기 전에 유산을 3번 했거든. 나는 사실 딸을 하나 더 갖고 싶었는데 당시만 해도 노산이었고 몸도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 아휴, 아들이 뭐라고. 하여튼 너는 시어머니 안 모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말끝마다 저에게 좋은 세상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사실은 제가 아프지 않게 살길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보호 아래 저는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 돌아가신 뒤에도 한 달에 2~3번씩은 올라와서 며칠씩 머물다 가셨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서 빨래며 청소 같은 일들도 해주시고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대신 아기를 봐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잠시나마 쉴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짧았던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들놈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가르칠 게 많다고 답답해 하셨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의 육아 스킬도 나날이 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조금 수월해졌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딸도 할머니를 무척 따르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죠. 시어머니와 딸이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색다른 재미였어요. 저와 남편에겐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딸과 있을 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아이도 자라면서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했고 시어머니도 연세에 비해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큰 걱정거리 없이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알게 된 건 5살 딸아이의 어린이집 여름방학 때였죠. 방학을 맞아 남편도 저도 휴가를 맞춰서 시어머니 댁으로 놀러 갔어요. 올해는 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서 일손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고 딸도 워낙 시골을 좋아해서 겸사겸사 시어머니 댁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거죠. 첫 시작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분명 우리가 오는 날을 알고 있을 텐데 시골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했죠. 우리가 집에 올 땐 늘 마당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은 척하며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밭에도 안 계시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어머닌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니들이 말도 없이 웬일이냐? 어머, 우리 이은지도 왔네. 할머니한테 연락을 하지. 무슨 소리야, 엄마. 그저께 전화했잖아. 우리 오늘 올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선. 뭐? 꿈꾼 거 아니야? 나한테 언제 말을 했다고 그래? 엄마, 초여름에 더위 드셨어? 내가 월요일에 온다고 했잖아요. 월요일? 아니, 오늘이 월요일인가? 깜빡할 수야 있지만 전화 통화하는 걸 저도 옆에서 분명 들었는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칼 같은 성격답게 약속 시간 한번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해서 시어머니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애미야, 윤지 배고프겠다. 밥 안 먹니? 네? 어머니, 저희 아까 밥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얘 좀 봐. 나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아이 참, 저희 어머니 기다리면서 밥 먹었어요. 혹시 어머니 시장하세요? 나? 아이 근데 내가 밥을 먹었던가?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말투가 무뚝뚝하긴 해도 시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큰 소리가 오가는 거예요. 놀라서 남편을 따라 불러 물었더니 그냥 좀 덥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럼 여름이 덥지 춥냐며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집이 더우면 당장 올라가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겨우 진정시켜드리고 다음날엔 다 같이 밭에 갔어요. 한참 방울토마토며 이것저것 따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냐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도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밭이잖아요. 여기 방울토마토 우리가 다 같이 심었는데. 그래 맞지. 여기 내 밭이지. 아야, 나도 참. 시어머니는 금방 정신을 차리셨지만 저와 남편은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혹시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냐 물었지만 남편도 딱히 들은 바가 없었죠. 그날 저녁 다 같이 시내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요.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와서 시어머니가 딸아이 잠옷을 사주겠다며 시장에 있는 가게에 들르셨어요. 아이가 고른 걸로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다며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어디에 두신 거냐, 가지고 나오신 거 맞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며 고개를 저으셨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날 밤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설득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별일 아니길 바랐건만 검사 결과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함께 진행했지만 약간의 속도를 늦출 뿐 치매 진행을 막을 순 없었어요. 치료 때문에 서울에 오는 날을 제외하곤 아직은 괜찮다며 홀로 시골에 내려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씀을 드려도 아픈 사람 취급하지 말라며 역정을 내셨거든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다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희 몰래 반일까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심하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달려가 보니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그날부터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시골에 혼자 두게 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저는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딸을 낳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시어머니가 제 곁에 함께 해주셨듯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극구 말렸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요. 하지만 어머니 성격상 다른 사람 손 타는 걸 정말 싫어하실 게 분명한데 그러다 괜히 증세만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제 고집에 남편도 결국 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나니 마음은 편했어요. 최근 들어 기억도 자주 잃고 짜증도 많이 내셨지만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죠. 제가 슬픈 건 가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저도 남편도 그렇게 예뻐하던 우리 딸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순옥 씨, 우리 밥 먹고 밖에 산책 갈까요? 밥? 아줌마, 나 밥 해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화내요. 순옥 씨, 여긴 순옥 씨한테 화내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은 20살로, 또 어느 날은 30살로, 어느 날은 아이였을 때로 시어머니의 시계는 그때그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가끔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패만 끼치고 아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냥 내 집에 가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잠깐 아프실 때도 지금도 저한텐 똑같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대신 식사만 잘 좀 해주세요. 그것만 잘해주시면 진짜 100점인데. 아휴, 애미 너한텐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무뚝뚝한 시어머니 성격에 저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차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저도 마음이 참 애달프더군요. 증세가 악화되면서 시어머니는 자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딸과는 친구처럼 정말 잘 지내셨어요.
아줌마, 윤지 언니 언제 와요? 윤지 언니는 학교에 갔어요. 순옥 씨가 나랑 밥 잘 먹고 있으면 금방 와요. 시어머니는 딸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기특하게도 딸은 그런 시어머니를 정말 동생 돌보듯이 잘 챙겨주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둘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종이접기를 하기도 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자기도 학교에 가고 싶다고 얼마나 떼를 쓰던지. 그때마다 딸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아기 달리듯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러고 나면 시어머니는 언제 떼를 썼냐는 듯 박수치며 좋아하셨죠. 시어머니와 딸의 잠자리를 살펴보려 방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딸도 이불을 덮고 누우려고 하고 있었죠. 우리 윤지 정말 너무 기특하다. 할머니랑 같이 노는 거 좋아? 난 할머니 너무 좋아. 순옥 씨랑 노는 거 재밌어, 엄마. 엄마가 윤지 덕분에 힘이 나. 할머니도 윤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거야. 할머니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던데? 아까 전에 순옥 씨가 잠깐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나보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말했어. 딸에게 저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콧날이 시큰했어요. 그날따라 밖이 유난히 밝은 것 같아 베란다 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 취미여도 상관없으니까 더 오래오래 우리 가족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어머니의 증상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거동마저 불편해졌을 땐 어쩔 도리 없이 요양병원에 모셔야 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늘 누워 있었어요. 그토록 좋아했던 딸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병원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갑갑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두 바퀴 걷다 보면 저도 기분이 좀 나아졌거든요. 30분 정도 나갔다 돌아왔는데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가 언제 깨셨는지 침대에 기대 비스듬히 앉아 계셨어요. 병실로 들어오는 저를 쓱 보시고는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애미 너는 날도 쌀쌀한데 그러고 밖에 나갔니? 어머니?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유, 예, 나 기 안 먹었다. 너는 어째 아직도 그렇게 시끄럽니?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기쁜 나머지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에휴, 늙었다고 애미를 또 놀리지? 섬 이름이잖니, 우리 윤지 엄마. 윤지도 생각나셨어요? 내가 우리 윤지를 왜 몰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녀딸. 맞아요. 윤지가 어머니 엄청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우리 같이 집에 가요. 알겠죠? 네? 직전까지 대답을 잘하셨던 시어머니는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잔 제 말엔 아주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하셨어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이곳에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뭘 또 너까지 왔냐며 나무라셨지만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이 행복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됐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기적이란 것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다음날 시어머니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에 빠졌고 합병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딸이 5살 무렵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시어머니는 더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멀리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이건 꿈일 거라고, 깨고 나면 다시 어제 시어머니가 제 옆에 있을 거라고 몇 번이고 눈을 감았지만 이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좀처럼 적응할 수 없는 슬픔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방문한 시어머니의 시골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여름 지나고 한 번, 겨울 지나고 한 번씩 방문했던 덕에 그럭저럭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오래 비어있어서 그런지 습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구석구석 쌓인 먼지가 날릴 때마다 코끝이 간지러웠습니다. 여보, 이상하다. 여기에 왔는데 어머니 온기가 없네. 이 집 꼭 정리를 해야 하나? 오기 전까진 사실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엄마도 없는데 시골에 우리가 가봤자 뭐하나 싶고. 근데 막상 오니까 잘 모르겠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당신은 다른 방들 대충 한번 봐봐. 뭐 정리할 거 있나? 나 어머니 방 좀 보고 있을게. 전 걸레를 빨아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방은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던 날 그대로 정갈한 상태였죠. 방을 닦았더니 제법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시면 기겁하셨을 거예요. 그러곤 시어머니 옷장을 열어 태울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옷장 한쪽에서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가정용 미니 금고였죠. 이런 게 왜 여기에 있을까? 남편을 불러 물어보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뭐가 들었나 싶어 금고를 열어보려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계셨지? 이거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나 본데? 당신 몰라? 나도 모르겠어. 완전히 금시초문인데. 이 엄마 생일인가?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을 눌렀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 생일, 제 생일, 딸 생일까지 넣어봤지만 전부 틀린 답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딸이 우리를 찾아 방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 뭐해? 할머니가 뭔가 소중한 걸 남기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게 뭘까 고민하고 있었어. 할머니 비밀번호? 엄마, 내가 열어볼게.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사이 딸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는데 정말로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지? 정말 신기했어요. 윤지야, 할머니 금고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거는 비밀번호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할머니 폰 비번인데. 딸은 할머니의 휴대폰 비밀번호라며 6개의 숫자를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 비번이었구나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숫자를 다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잖아. 딸이 말한 6개의 숫자는 11년 전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은 금고안을 살펴보곤 이런 게 왜? 라는 말을 하며 황당해하더군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금고를 살펴보니 금고 안엔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저를 보고 남편과 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진정될 때까지 제 양옆에서 저를 토닥였습니다. 아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 여기 들어있는 것들 말이야. 내 생각이 맞지? 맞아. 순옥 씨 정말 끝까지 사람 놀라게 한다. 어? 엄마, 여기 내 이름 써 있어. 딸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건넨 건 젖병이었어요. 모유 수유를 끝내고 딸아이가 처음으로 썼던 젖병이었죠. 저걸 삶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막의 부분이 깨져서 버리려고 내놨던 건데 시어머니가 우리 딸의 이름과 처음 쓰던 날을 적어서 보관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우리 윤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썼던 젖병이야. 진짜? 우와, 이거 나 가져도 돼? 그럼 가져도 되지. 윤지가 썼던 거니까. 할머니가 그때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나 봐. 나중에 윤지 주려고 챙겨두셨던 게 아닐까? 이건 뭐야? 이것도 윤지 거 같은데. 남편이 꺼낸 것은 아주 작은 신발 한 짝과 연결 부분이 깨진 미아방지 팔찌였어요. 그 신발은 딸이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 신었던 신발이었죠. 제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을 보고 시어머니가 신기하다며 깔깔깔 소리를 내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시골에서 놀다가 한 짝을 잃어버려서 버리려고 내놨던 걸 챙겨두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이 잘하고 다녔던 미아방지 팔찌. 시어머니가 은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딸이 그 팔찌만 차면 유난히 칭얼거리고 싫어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바꿔줬었거든요. 잘 차고 다니다가 잠근 장치 부분이 고장나면서 버렸던 건데 아직도 팔찌엔 딸의 이름과 남편과 제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전부 딸이 처음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 걸 보면 나중에 이걸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었는데 물건들을 보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때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건 또 뭐야? 부채? 남편에게 부채를 받아든 순간 왈칵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빳빳한 달력으로 대충 엉성하게 접은 종이 부채. 시댁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엔 절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부랴부랴 약을 사와 먹여드리고 옆에서 간호를 했었죠. 약 기운이 돌기 전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다가 어렸을 적 엄마가 제가 아플 때마다 부채를 붙여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대충 집안을 둘러보니 달력이 가장 빳빳해 보이길래 바로 뜯어서 종이 부채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살살 붙여드렸었죠. 그냥 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고맙단 말은 나쁘끄러워서 하지 못하시고 그 마음을 홀로 소중하게 간직하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금고에 들어있던 마지막 물건은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입었던 앞치마였어요. 요리도 살림도 만능이었던 시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늘 실수만 했었죠. 요리만 하면 옷이 엉망이 되어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올 때마다 이 앞치마를 입었었거든요. 어머니는 음식이 양념을 입는지 제 앞치마가 양념을 입는지 모르겠다고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언제나 이 앞치마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풍긴 채 곱게 접혀 있었어요. 참 오래도 입었던 앞치마였는데 너무 오래 입어서 버린 건데 시어머니는 이것마저 주워서 최대한 깨끗하게 세탁해서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치마 곳곳엔 흐린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는데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올라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끝내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반응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챈 남편은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냐며 괜히 저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도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우린 애써 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토닥였어요. 금고에서 발견한 지난 추억을 소중하게 챙겨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니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던 시어머니의 모습, 여름밤 별 구경을 하겠다고 평상에 누워있으면 이 동네 모기들 배 터지게 할 일 있냐며 사방에 모기향을 피워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 마당 수도가에서 과일을 씻곤 무심히 던져주시며 유기농이니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모습, 집안 구석구석 어디 하나 어머니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당시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저는 얼마나 나이를 더 먹어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아마 우리 시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철없는 며느리도 언젠가는 우리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그 누구보다 따스했던 우리 순옥 씨가 오늘따라 무척 그립네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해봅니다. 시어머니가 금고에 저의 추억을 고이 간직했듯이 저도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어머니, 언젠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나중에 우리 만나게 되면 그땐 제 이름 잊지 말고 꼭 불러주세요. 보고 싶어요, 순옥씨.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